네, 날씨는 푹푹 찌면서 나가면 덥고 들어오면 또 에어컨도 너무 많이 틀어놓으면 에어컨 때문에 으슬으슬 춥기도 하고, 하늘에서는 폭우에 폭풍에 또 텍사스주에 또 허리케인이 강타하는 곳, 이런 곳도 많이 있습니다. 참 날씨가 지금 굉장히 지역마다 뭐 변덕스러면서 지금 상당히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정치권이라도 우리를 좀 즐겁게 또 희망차게 만들어준다면 정말 다행일 텐데, 정치권은 또 뭐 한국이나 이건 미국이나 오히려 더 푹푹 찌는 듯이 참 답답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도 이 답답한 뉴스입니다만은 좀 시원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의 키워드부터 소개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데스밸리 된 데스밸리입니다. 자, 두 번째, 똑같이 위험한 온열 질환과 냉방병이고요. 요거 요즘 더운 것, 또 그 다음에 그래서 에어컨을 많이 트시는 분들 좀 잘 유념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허리케인 강타로 텍사스주 피해 속출이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는 바이든 공격, 바이든은 민주당 공격이라는 키워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 고개 드는 바이든 동정론이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또 보잉사 형사 기소 피하려고 거액의 벌금 또 합의라는 키워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첫 번째 키워드, 데스밸리 된 데스밸리. 이게 무슨 말이냐? 네, 캘리포니아 주하고 네바다 중간에 데스밸리라고 있죠? 죽음의 계곡. 네, 너무 끔찍하긴 합니다만은, 이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 오토바이 탈 때는 그냥 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안전 때문에라도 일반 뭐 티셔츠 쪼가리 같은 거 입고 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자칫하면 넘어졌을 때 일반 티셔츠나 뭐 이런 셔츠 같은 거 입고 넘어지면 아스팔트 같은데 막 긁히면서 굉장히 심한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탈 때 미국에서는 뭐 법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가죽으로 되어 있는 오토바이 전용 자켓을 입도록 위아래 다. 그래서 이 데스밸리 국립공원에서 그렇게 이 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그 관광객 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요,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데스밸리 국립공원 측의 발표에 따르면 어제 그 성명을 통해서 최고 기온이 129도까지 올랐었는데, 데스밸리에서 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관광객 6명 가운데 한 명이 사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한 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한 명은 아직 퇴원 못했어요. 6명 중에 한 명은 현장에서 사망했고요. 한 명은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데스밸리 국립공원은 이들이 오토바이로 이 배드워터 지역을 여행하다가, 이 데스밸리 지역에 그 배드워터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곳을 여행하다가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구조를 요청을 했는데, 가보니까 한 명은 사망했었다. 그래서 나머지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겼지만 치료를 받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고온은 건강에 실제적인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데스밸리 같은 곳에 그런 식으로 오면 안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잠깐만 알아볼게요. 데스밸리 뭐 잘 아시죠? 이곳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더운 곳 중에 하나로 알려진 곳입니다. 실제로 그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낮게 위치되어 있잖아요. 주변은 완전히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러니까 한낮에 그 뜨거운 공기가 절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밤에도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날 또 뜨거운 해가 내리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도 죽음의 계곡이다 해서 데스밸리다 라고 하는데요. 이 폭염 속에 이 겁도 없이 정말 이곳을 지나가겠다고 오토바이를 타고 그렇게 옷을 입고 지나가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데스밸리가 진짜 데스밸리 했다 라는 생각입니다. 죽음의 계곡에서 정말 죽음을 당한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데스밸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데스밸리의 위치는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그 네바다 주로 넘어가는 그 경계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모두 지금 폭염 속에 연일 신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 특히 이제 남가주 지역을 강타한 역대급 폭염 때문에 남가주의 대표적인 더운 도시 팜스프링스는 관광지로도 또 휴양지로도 유명하지만 여름에는 또 덥기로도 유명합니다. 뭐 반대로 말하면 겨울에는 그래도 좀 비교적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휴양지로 선정해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죠. 이 팜스프링스 지역도요,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인 화씨 124도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전. 그리고 곳곳에 산불 피해가 확산되는 등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자, 유명한 휴양지 또 산타바바라, 또 샌버나디노, 요세미티 등지에서도 산불이 발생해서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운데 산불이 발생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그 대기에 산불 연기가 쫙 뽀얗게 쌓입니다. 그래서 뭐 약간의 햇빛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더운데 이 숨이 턱턱 막히는 더위인데 이 냄새를 맡으면 그 나무가 탄 듯한 냄새가 나니까 상당히 그 야외 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활동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결국 집 안으로도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처음에 제일 낮은 단계가 주의보죠. 그 다음에는 경보, 그 다음에 경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워닝.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5일 팜스프링스 지역의 기온은 124도를 기록해서 역대 최고 기온인 123도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그냥 한여름의 역대 최고 기온이 아니라 7월 6일 기준으로 7월 6일으로 역대 7월 6일에 이런 기온은 없었다 라는 것입니다. 뭐 8월이나 9월에는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역대 7월 6일 이런 기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몇 년 전에 123도였는데 지금 124도로 기록을 깼습니다. 이게 사실 매년 깨져요. 그리고 요게 7월 5일 기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 날인 7월 6일 기준으로는 데스밸리가 128도를 기록했어요. 지난 2007년 7월 6일 최고 기온 127도를 역시 또 깼습니다. 128도 상상이 안 되시죠? 또한 팜데일은 115도, 또 중가주에 있는 프레즈노라는 곳은 112도, 또 여기 멀세드라고 있어요. UC 학교도 여기 있습니다. UC가 이제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잖아요. UC LA가 제일 유명하지만 뭐 UC 얼바인도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멀시드라는 것도 UC 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대도시라는 거죠. 그 멀시드라는 곳도 111도를 기록하는 등 남가주를 비롯해서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지금 찜통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당국이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LA 한인타운에는 아예 한국어로 만들어진 경고판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이 버스 정류장 한쪽 벽에 만들어진 그 온열 질환 경고판인데요. 영어와 한국어로 같이 만들어져서 이 버스를 이용하는 그 한인 노인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 이라는 그 한국어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 게시판에는 더운 날씨로 인해서 걸릴 수 있는 일사병, 열사병 등 각종 온열 질환에 대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라는 정부 이름의 그 내용이 쫙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 키워드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똑같이 위험한 온열 질환과 냉방병. 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반대의 병인데, 뭐 병이라기보다는 뭐 질환인데, 어찌 보면은 똑같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온열 질환의 증상은요, 더위에 오래 노출된 후에 느끼는 심한 무력감을 비롯해서 빠르고 강한 맥박이 뛰기 시작하고, 또 심한 두통, 또 저혈압 등입니다. 왜 우리 어렸을 때 가끔 그렇게 쓰는 말이 있었잖아요. 왜, 더위 먹었나 봐. 이런 말들. 밖에서 오래 있다가 들어오면 옛날에 뭐 에어컨이나 뭐 이런 게 제대로 되어 있기나 해요. 뭐 선풍기 틀고 많이 지내고 에어컨은 뭐 큰 관공서 같은 데나 가야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3, 40년 전에. 그래서 이제 밖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어린 나이에 뜬 그래도 그 더운 날 밖에 나가서 막 친구들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저녁 때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은 헉헉거리면서 들어와서 앉아서 나 오늘 더위 먹었나 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증상이 크게 그때 그 증상과 지금 온열 질환의 증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게 더 심해지면 탈수에 이어서 쓰러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뭐 당연히 뭐 해야 할 것들이 뭐 너무 더운 야외에 지나치게 오래 노출되는 것을 반드시 자제해야 하고요. 또 이제 피지 못하게 야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는 반드시 가능한 한 그늘을 이용해야 하고 또 중요한 건요. 수시로 물을 마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 같은 그런 폭염 속에서는 이렇게 더울 때는 밖에서 좀 다닐 때 목이 마르지 않다라고 해도 목이 마르지 않아도 수시로 조금씩 물을 마시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탈수를 막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뭐 체온을 좀 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조금씩 낮춰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너무 더워서 하루 종일 실내에서 에어컨을 켜고 사는 경우가 많죠. 이제 뭐 은퇴한 경우, 바깥에 나가서 이제 직장 출퇴근 같은 거 안 할 때, 집에서 있을 때 하루 종일 집에 있는데 더우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에어컨을 켜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나 뭐 팜스프링스 이런 데는 밤에도 에어컨을 켜고 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시간 에어컨을 켜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때는 반대로 소위 냉방병이라는 걸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냉방병이라는 건요, 뭐 공식적으로 있는 그런 병명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뭐 미국에서는 뭐 냉방병이라는 그 말도 사실은 정확히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냉방병은 아니고요. 병은 아니고요. 냉방 뭐 질환, 뭐 에어컨 부작용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증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인들은 그러나 이제 에어컨을 너무 오래, 너무 세게 이렇게 켜면 반드시 이제 냉방병을 걱정하게 되는데요. 증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두통, 또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입니다. 이 증상을 들으시면서 느끼시는 게 없어요? 어디서 많이 듣던 증상이다? 네. 사실 감기 증상이랑 거의 같습니다. 이건 뭐 제 얘기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 약한 감기가 걸린 듯한 그런 증상. 요게 이제 에어컨을 너무 많이 쐈을 때 생길 수 있는 냉방병, 냉방 증상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냉방병도요, 방치를 하면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위험한 질환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냉방병의 예방 방법도 그럼 알아볼까요? 한 이 2시간 간격으로 2시간에 한 번씩 정도 바깥 공기를 좀 쐬고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고요. 내가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집에 있다 하더라도, 또는 하루 종일 뭐 8시간, 9시간 사무실에 있다 하더라도 덥다고 아우 밖에 나가는 거 엄두도 안 나 해서 덥다고 밖에 안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에서 또는 집에서 2시간 정도 에어컨을 쐈으면 한 2시간 정도에 나가서 한 2, 3분, 3, 4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좀 새로운 공기를 맞고 내 몸을 바깥 공기에 노출시킨 다음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는 게 좀 불가능한 그런 여건이라면 창문을 좀 열어서 바깥 공기와 환기를 반드시 시켜줄 것, 2시간에 한 번씩.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에어컨의 찬 공기가 몸에 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저도 이제 사무실에 있을 때 에어컨이 머리 위쪽에 직접 내리쬐는 그런 그 위치에 내 책상이 있다 하면 저는 그 의자 놓고 올라가서 그 위에를 좀 절반은 닫았어요. 또는 이제 방향을 바꾸게 뭐 종이나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방향을 바꾸어 줬습니다. 항상 천장에서 바로 내 책상으로 에어컨 바람이 내려오지 않도록. 심할 때는 아예 책상 자리를 위치를 바꾸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바람이 사무실 이 공간에 이게 전반적으로 있는 것은 좋지만 내가 앉아 있는 곳에 직접적으로 에어컨 바람이 나한테 바로 이게 때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에어컨 필터는요, 자주 청소하고 주기적으로 필터를 교체해서 이 세균 번식을 막을 것, 이것도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이 가동되는 실내에 있을 경우에 밖이 아무리 더워도 따뜻한 티나 물을 가끔씩 마셔줄 것도 권고되고 있습니다. 아유, 뭐 더운 날 무슨 티야? 네, 그건 바깥에서 더울 때 계신 분들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덥다고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 틀고 있을 때 그러면 이제 덥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덥지 않은 좋은 그 온도 속에서 내가 하루 종일 일하잖아요. 하지만 이게 자연적으로 유지된 좋은 그 온도라면 괜찮은데, 에어컨으로 억지로 어거지로 그 온도를 유지시켜준 그런 상황이라면 이게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따뜻한 티나 따뜻한 물 같은 거를 하루에 한두 차례 정도 에어컨에 있는 시원한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따뜻한 물을 가끔 마셔주는 거 좋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또 여름에 더운 거는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거겠습니다만은, 올해는 이제 더위가 너무 일찍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너무 일찍 시작했다, 또 너무 강하게 시작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두들 건강에 좀 유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정도 폭염은 7월 중순 이후 뭐 이때쯤 보통 있는 건데, 이게 보통 한 달이나 일찍 왔어요. 6월 중순부터 이같이 굉장히 더운 게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어컨을 쐬시는 경우에 에어컨을 너무 일찍
응? 우리가 에어컨에 너무 일찍, 너무 오래게, 너무 세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니까 이런 냉방병, 온열질환 이런 거 같이 좀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다라는 마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바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트럼프는 바이든 공격, 바이든은 민주당 공격입니다. 트럼프가 바이든 공격하는 것은 뭐 이해하지만 바이든이 민주당을 왜 공격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요. 자, 먼저 트럼프의 바이든 공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을 둘러싼 후보 사퇴 논란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크게 동요하고 있는데 그 틈을 타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 텃밭인 지역까지 공략하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 힐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 고전을 지금 하고 있는 그 틈을 이용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강세주인 소위 블루 스테이트, 민주당의 색깔은 블루, 공화당의 색깔은 레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강세주를 블루 스테이트라고 부르잖아요. 그 블루 스테이트까지 그 기반을 확대하는 그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불과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과 트럼프는 그동안 그 민주당과 공화당 지지세가 뚜렷한 그 지역은 그냥 그대로 놔둔 채, 예를 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여긴 뭐 내가 공을 크게 들이지 않아도 뭐 당연히 나를 찍을 것, 내가 이길 거는 뭐 확실한 곳, 뭐 예를 들면 뭐 캘리포니아주 같은데, 뉴욕이나 이런데. 그리고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여기는 내가 그렇게 뭐 공을 들이지 않아도 뭐 내가 당연히 이길 것 같은데, 뭐 그런 보수적인데, 예를 들면 뭐 텍사스 뭐 이런 데는 거의 안 가요. 거의 가질 않습니다. 선거유 지금같이 5, 6개월 남겨놓고는 거의 안 가고 어느 곳을 주로 다니냐? 뱅뱅뱅뱅 그런 곳, 경합주 여길 다니는데, 그런 경합주 중에서도 민주당 그 경합주 같은 데를 이제 지금 바이든은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감하게 최근 며칠 동안은 경합주를 놔두고 오히려 민주당 우세 지역을 다니면서 공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27일 대선 TV 토론 후에 민주당 안팎에서 우려가 분출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합주도 당연히 내가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판단이겠죠. 경합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까지 내가 먹어버리자. 그래서 일부 민주당 우세 지역까지 지금 넘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당 강세 지역인 블루 스테이트 가운데에서도 뉴햄프셔주, 버지니아주, 그리고 미네소타주를 우선적으로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만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그 경합주도 다 먹고 경합주를 넘어서 기존의 이 같은 민주당 우세 지역의 일부까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주까지도 확보할 경우, 즉 이길 경우에 뭐 대선 승리는 당연한 거고, 2020년 4년 전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에 그때 승리하면서 새로이 구축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이른바 블루 월,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는 약간 경합주였는데 바이든이 여기를 아주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만들어 버렸네. 그래서 민주당 우세 지역으로 장벽을 만들어 버렸네. 장벽을 탁 쳤네 해서 그 당시 블루월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그 블루월 지역까지도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을 트럼프가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바이든은 민주당 의원들에게 엄포를 놓으면서 민주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바이든의 민주당 공격을 지금부터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들과 연일 개별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개별적인 전화 통화를 넘어서서 이제 전화 통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힘들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전화 통화 뭐 한 5분, 10분씩 하려면 한 대여섯 명 하고 나면 좀 지쳐요. 그러시죠? 근데 그건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계가 있죠. 하루에 할 수 있는 게. 근데 그런 걸 넘어서서 이제 어떤 걸 이용하느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는 한 번 만들면 프린트 뭐 100장, 200장 만들어서 쫙 보내면 되니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완주 의사를 민주당원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은요, 호소가 아니라 또 당부가 아니라 그 내용을 보면 거의 엄포 수준입니다. 엄포 수준. 그래서 제가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을 이건 뭐 공격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제 키워드를 좀 만들어 봤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그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번 선거에 계속 참여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라며 대선 레이스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먼저 분명하게 밝힌 뒤에 곧바로 강한 어조로 내용이 이제 바뀝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그래도 여전히 트럼프 지지를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퇴를 해야 된다라고 밝힌 사람들은 지금 뭐 6명 이상으로 지금 공식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퇴 쪽에 기울어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위에서 보면 대충 구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쪽으로 입장을 갖고 있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어조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도 종류가 있는 거죠. A 버전, B 버전, C 버전. 뭐라고 했느냐? 나를 반대할 거면 나를 상대로 해서 당신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라. 그래서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출마를 해서 당신이 나에게 도전장을 내밀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실상 엄포를 놓은 거죠. 그러니까 뒤에 있으면서 괜히 날 흔들고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후보에서 내려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렇게 확신을 갖고 있다면 뒤에서 말만 떠들지 말고 나를 상대로 대권에 도전을 하라. 이렇게 엄포를 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언론도, 전문가도, 그리고 고액의 기부자도,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또 특정 집단도 아닌 이 사람들은 모두 다 X 아니다. 결국 후보 교체를 결정지을 수 있는 건 지금까지 얘기한 이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 누구냐? 유권자만이 우리 민주당의 후보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말만 떠들지 말라. 민심에 따라서 나는 하는 거다. 당신의 말에 따라서 내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만이 오로지 나를 끌어내릴 수 있으니 입 닥쳐라 라는 그런 얘기의 편지를 보낸 거죠. 본인이 민주당의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어찌 보면 정당성을 갖춘 유일한 후보인데 왜 자꾸 흔드냐? 나만큼 정당성을 갖춘 후보가 있으면 나와봐라. 아니면은 정당성을 지금부터 갖추는 그런 과정을 거쳐라. 그럼 나하고 한번 맞짱을 떠보자. 이런 편지를 보내버렸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나를 후보로 뽑았는데,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이런 절차를 무시한다면 그럴 경우에 어떻게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논란을 그만 끝내야 할 때다라고 강한 어조로 나오다가 마지막에는 논리적으로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자연스럽게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한쪽에서 고개 드는 바이든 동정론입니다. 자, 후보 교체론으로 민주당 내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그 동정 여론도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뉴스를 들으실 때마다 참 여러 가지 이런 마음도 들었다, 저런 마음도 들었다가 뭐 많이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도 한번 이번에 대입해 보시면서 공감이 되시는지 한번 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워싱턴 포스트는요, 81세 노인의 그 흔들리는 모습을 보인 몸도 흔들리고 말도 웅얼웅얼하고 뭐 떨리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가끔 멍 때리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초점 없는 눈동자 뭐 이런 것도 보이기도 하는데, 그럼 81세 노인의 모습을 보인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 중에 일각에서는 안타까움, 또 안타까움을 넘어서 동정 여론이 일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자, 후보 교체론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뭐 동정심이 생기니까 후보 교체하지 마,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뭐 후보 교체하든 후보를 교체하지 말든 그것과는 별개로 인간적인 어떤 마음의 얘기입니다, 이거는. 자, 후보 교체 여부와는 별개로 고령의 바이든 대통령에게서 그 자기 가족이나 자기 지인들 또는 자기 아버지나 돌아가신 뭐 자기 어머니 뭐 이런 자기 부모 중에 누구의 어떤 모습을 보게 된다. 그게 이제 오버래핑이 된다라면서 동정심을 표현하는 유권자들이 지금 적지 않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같은 분위기는 그 노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더 두드러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몇 인터뷰한 사람의 보도도 같이 내보냈어요. 필라델피아에 거주하는 70대의 그 한 은퇴한 공무원이다. 나는 한동안 공무원이지만 은퇴했다라는 70대의 한 은퇴 공무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그런 모습에서 뭐 노인같이 보이는 뭐 덜덜 흔들리고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70대에 들어서 갑자기 건강 상태가 악화되더니 갑자기 돌아가신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라고 말하면서 정말 바이든의 그런 고령의 모습을 보면서 남 얘기가 같지 않아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동정심이 생겼다라고 인터뷰에서 말을 했습니다. 또 60대 후반의 한 은퇴한 교사는요,
인간적으로 안타깝다. 후보가 교체되기를 바라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그냥 바이든에게 투표를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들을 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들은 지난 4년간 그의 그런 노화한 상황을 옆에서 가까이에서 지켜봤을 거 아니겠냐라면서 대통령이 저렇게 힘들게 연임에 나서도록 가족들이 등을 떠미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가족들이 뭐 등을 떠밀었다, 뭐 포스했다, 뭐 이런 거는 뭐 어디에도 뭐 확인된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 걸 느꼈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가족들이 등을 떠밀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한 자리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또 다른 정치인들 때문에 등이 떠밀렸다고 볼 수도 있고, 이건 뭐 꼭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떠미는 사람들은 당연히 정치인들은 있습니다. 또 어찌 보면 뭐 유권자들이 등을 떠밀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하튼 이분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어쩌다가 가끔씩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을 그것도 TV를 통해서 만들어진 모습을 보지만 가족들은 매일 옆에서 가까이서 바이든 대통령이 저렇게 고령의 모습을 보이는 걸 보고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도 이렇게 등을 떠밀어? 라면서 가족들에 대해서 안타까움, 그런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점은 공화당 지지자들도 이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에 대해서는 똑같이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펜실베니아주에 거주한다는 올해 67살에 역시 은퇴했다라는 한 공화당 유권자예요. TV 토론이 끝난 뒤에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팔을 잡고 무대를 내려가는 그 바이든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가시기 직전 내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데 내 어머니가 사망하시기 전에 힘들게 그렇게 걸어가는 그런 힘들게 거동을 하는 그런 모습이 만일 전국으로 방송되는 텔레비전에서 송출이 됐다면 나는 정말 분노했을 것이다 라면서 역시 바이든 대통령의 가족들을 향해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말했냐면 바이든 대통령 가족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뭐냐? 이건 노인 학대다 라고까지 심하게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가족이 저럴 수가 있지. 웬만하면 아우 여보 그만하시죠, 아니 아버지 그만하시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가족들이 뭐 확실하게 뭐 계속합니다, 완주합니다. 이것은 본인은 그렇다 치고 또 옆에 정치인들은 그렇다 치고 유권자들은 그렇다 치고 가족에서는 최소한 내가 가족이었으면 나는 말렸을 것 같다 라면서 저건 가족 입장에서는 노인 학대다라고까지 심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동정론은요, 후보를 끝까지 뭐 유지해라 아니면 뭐 후보를 사퇴해라 등의 그런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자이든 타이든 81세의 나이에 무대에 올라있는 그 모습을 보기에, 그 모습 자체를 보기에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그런 심정, 인간적인 마음을 표시한 그런 동정론인 것입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마음이 참 여러 가지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웅얼웅얼대면서 TV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충격을 받은 사람도 많았고요. 그것이 시간이 조금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 이후에는 답답함을 느낀 사람도 많았고, 또 답답함을 넘어서서 안타까움을 느낀 사람이 많고요. 이제는 또 안타까움을 넘어서 동정의 마음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동정의 마음이 표로 오히려 다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뭐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시는데 후보 교체가 안 된다면 그래도 찍어드려야지 하면서 민주당도 당연히 결집을 하고 뭐 무당층도 동정론 때문에 찍지 않을까라는 분석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를 뽑는데 과연 동정론으로 될 것인가? 라는 그런 분석도 물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동정론을 제가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자, 과연 이번 주 안에 뭔가 좀 기운찬 모습으로 반전의 모습을 좀 이루어낼 수 있을지 바이든 대통령에게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가 분수령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키워드입니다. 보잉사
형사 기소 피하려고 또 거액 벌금 합의입니다. 한국인 제조사 보잉이 737 맥스 여객기 연쇄 추락 사고와 관련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4억 8,720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건 추가로 납부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보잉은 연쇄 추락으로 인해서 모두 합쳐서 346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그러자 이제 연방 정부가 형사 기소할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형사 기소를 피하기, 이건 이제 2021년 2월 달 얘기예요. 2021년 2월일 그 형사 기소를 피하기 위해서 지난 2021년 2월에 벌금과 피해 보상 등으로 모두 25억 달러를 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면서 형사 기소를 피했죠. 그리고 이제 기소유예를 3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건 뭐예요? 이 3년 안에 똑같은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 이제 그걸로 끝. 그런데 기소유예가 끝나기 전에 똑같은 일을 또 벌이면 가중처벌 받습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합의 본 게 2021년 2월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1월 달에, 그러니까 3년, 올해 2월이 지나야 3년이 지나는 건데 3년이 지나기 전에 또 사고를 냈잖아요. 그 동체에서 그 비상구 떨어져 나가는 일. 그래서 이제 가중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2021년 사고에 대한 그 기소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인 올해 1월 알래스카 항공의 보잉 737 맥스 여객기에서 동체에 구멍이 나버리는 그런 사고가 벌어진 거 잘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제 보잉에 대한 형사 기소 절차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자 보잉은 추가로, 앞서 제가 추가로 4억 7,72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할 것 약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소유예 기간인 앞으로 지금부터 또 다른 3년간 안전 강화 프로그램에 또 다른 4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이번에도 형사 기소를 유예받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3년 전에 있었던 일 때문에 25억 달러를 벌금으로 내는 거 합의했죠. 이번에 또 추가로 벌금 4억 5천만 달러, 또 안전 프로그램에 또 다른 4억 5천만 달러, 9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34억, 35억 달러에 달하는 돈을 막 내는 거예요. 사고만 없었다라면 안 내도 될 돈을 35억 달러 가까이 보잉이 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잉은 지난 2018년과 2019년에 연쇄 추락으로 벌금과 피해 보상 외에도 그렇게 돈을 많이 25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죠. 또 문제가 된 737 맥스에 대해서 미국이 2년 가까이 비행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737 맥스를 주문한 각국의 항공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항공사들이 이 비행기를 인수받지 않는 거죠. 왜? 비행 금지시켰으니까 뭐 인수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보잉은 또 사업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중삼적 타격, 벌금 내서 타격, 비행기 못 팔아서 타격.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번에 또 추가로 또 4억 5천, 4억 5천 또 타격. 기하급수적입니다, 돈이. 이런 식으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항공기 제조 외에 없어도 될 지출을 엄청나게 하게 되는 보잉이, 저는 안전하고 완벽한 항공기를 지금부터 제조하는 데에 과연 가능할까? 문제가 없을까? 라는 강한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34억, 35억 달러라는 돈을 그렇게 지출하지 않아도 보잉은 안전한 비행기를 지금 만들지 못하고 저러고 있었는데 34억, 35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과연 안전하게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것도 웃기는 일이죠. 저는 사실 그게 이제 그래서 걱정입니다. 형사 기소를 피하려고 천문학적인 벌금을 잇따라서 내게 됐는데 보잉이 무슨 비영리 자선단체도 아니고 이익을 내야 하는 기업인데 이렇게 항공기 제조에 필요한 지출 외에 거액의 지출을 하게 된다면 과연 제대로 된 항공기 제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게 저는 걱정입니다. 네. 폭염에, 폭우에, 또 폭풍에 인간의 힘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천재지변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요,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기한다면, 또 안전을 지킨다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인재, 그런 인재만큼은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있는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투자이민의 EB5의 풍부한 경험에 이경희 변호사와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철저히 교육받은 직원들이 여러분의 이민법 케이스를 도와드립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한 번 맡은 케이스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항상 세밀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고객분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믿고 맡겨주시면 여러분의 케이스를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투자이민 전문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